9월 달부터 강제징용자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왔겠어. 얼마나 열받아요. 사실 무엇보다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았으니까 이 분노가 막 끓는 거죠. 일본 기업인들 입장에선 이제 공장을 돌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업자들이 6만 명. 8월 27일 날 제1호 점령군 전용 특수위안소를 만들어요. 아니 그리고 이게 너무 야만적인 게 뭐냐면 하층 여성들 내모는 시스템 안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참나 진짜. 근데 문제는 뭐냐? 안녕하세요. 현재 사는 심용환의 심용환입니다. 현재 사는 심용환, 현재 사는 심용환. 저희가 이제 여러 책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오늘도 좀 좋은 책을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다시 조선으로 이현식 선생님이 쓴 책이고요. 출판사 역사 비평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현식 저자가 예전에도 책을 냈어요. 예전에 냈던 책을 제가 일부를 같이 갖고 왔는데 하나는 조선을 떠나며고 하나는 이제 다시 조선으로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해방이 된 다음에 한반도에 살았었던 한 8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일본 본국으로 돌아갔고 반대로 일본 본국이나 전 세계에 퍼져나갔었던 한 200만에서 250만 명 정도 되는 조선인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해방된 조국 돌아온 자들과 무너진 공동체. 사실은 자리를 못 잡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되게 추천을 하는 게 시작부터 추천을 하는 게 역사적 인사이트를 넓혀줄 수 있는 책으로 요게 나왔다. 1945년 9월 8일입니다. 오후 1시예요. 해방된 지 지금 한 20일 지났어요. 일본인들은 최대한 안전하게 조선인들의 마음을 달래면서 대신에 미군 정에게 잘 보이면서 안전하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우리 조선인들은 야 너네 졌잖아 나와 딱 이 입장인 거고 요 긴장감이 딱 있는 상황인데 이때 하지 중장 이끄는 미 육군 제24사단 진격부대가 상륙정을 타고 인천에 딱 상륙을 해요. 못 들어오게 했던 제한구역에 조선인들이 막 들어오니까 인천경찰서 산하 특별경찰대 얘네들이 군중을 향해서 발포를 해요. 이 발포 때문에 당일날 조선노동조합 인천중앙위원장과 이서구 건국준비위원회 인천지부 보안대원 둘이 현장에서 즉사를 해요. 그리고 무려 14명이 중경상을 당해요. 다음날 조선인 사망자 장례식이 치루어졌는데 답동성당에서 진행이 되는데 시민장으로 치루어지게 되고 당연히 건국용사다라는 호칭을 칭했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기, 적기 막 들고 나와서 막 사람들이 분노하니까 당시 이제 건준 간부가 연설을 하면서 일본인은 한 명도 살려두지 마라 외치니까 열받아서 막 들고 일어나서 막 가서 물건 부시고 막 행패 부리고 막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9월 달부터 강제징용자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인천 같은 경우는 한 해에 3,000명씩 내보냈대요. 그 사람들이 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왔겠어. 얼마나 열받아요. 사실 다친 사람도 많을 거고 아픈 사람도 많을 거고 무엇보다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았으니까 이 분노가 막 끓는 거죠. 그때는 이제 경성부, 인천부 하듯이 시를 불어불렀었어요. 인천부청에 가서 막 집단 농성을 막 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남아있는 일본인 행정관료들은 이 우왕좌왕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걸 어떡하지? 일본 기업인들 입장에선 이제 공장을 돌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미군정이 들어오자마자 이 모든 것들은 미군정 산하로 들어갈 것이고 너네들 이것들에 대한 소유권 모두 잃어버릴 것이다. 딱 엄포를 내니까 얘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인천 기준으로 했었을 때 갑자기 실업자들이 6만 명.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9월 25일이 되면 바다 건너서 돌아온 사람들의 분노와 남아있는데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분노가 막 합쳐지면서 조선인 노동자들이 일본인 공장이나 회사를 막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중요한 사건이 터집니다. 1945년 11월 30일 날 조선 유지 인천 화약 공장에서 폭발 사건이 터져요. 이때 이제 이게 일본 공장이었다가 우리가 이제 인수를 받으려고 했던 공장이에요. 좀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조선산업건설협회 부위원장이었었던 최두선 등이 이제 시찰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랬다가 터지면서 최두선도 죽고 종업원도 현장에서 12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건 누가 터뜨렸냐? 일본인들이 터뜨린 거예요. 이 건물 되게 중요한 건물인 게 뭐냐면 39년 9월 25일에 만들어진 건물인데 남한에서 유일하게 가동 중이었던 대규모 화학 공장이었는데 실제로 55년 한국화약이라는 회사가 인수를 해서 57년부터 다이너마이트를 생산했던 곳이에요. 한국화약하면 갑자기 낯설죠? 줄여서 한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선인들은 그럼 일본인들이 떠나면 자주관리 운동이라 해서 우리가 이거를 회수해서 우리가 관리하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인들 입장에선 너무 싫은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충돌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야. 다시 일본인들 어떤 입장이었냐? 일본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자본 회수와 물자 반입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대한 손해를 덜 보고 도망가야 돼요. 예. 남선수산 사장의 경우는 어선과 어구를 가지고 바로 일본으로 도망갔어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폭탄 세일.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프랭카드 하나 걸고 막 싸게 막 돗대기를 파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방직 전무는 창고에서 광목을 꺼내서 팔았고 사마 고무 사장은 고무신을 내다가 이제 수십 가마니의 돈을 챙겨서 밀항선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게 돗대기 시장의 원조래요. 신기하죠, 그렇죠? 사실 돗대기 시장 하면 많은 분들이 국제시장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제시장 하면 이제 미군의 물자를 뒤로 빼돌려가지고 장사하는 걸 많이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 전에 도망가던 일본인들이 물자를 정리해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폐업 대방출을 했던 게 돗대기 시장의 원조고 국제시장 생존 방식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심지어 금천 알루미늄 공업소에서는 황당한 게 멀쩡한 기계를 다 때려 부순 다음에 가정용 솥을 만들어 팔았대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이제 일본인들 기업을 조선인들이 인수를 했지만 자금도 없어, 원료도 없어, 시설은 파괴됐어. 얼마큼 힘들었는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해방 공강기 때 민중들이 겪었었던 경제 혼란의 일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만 듣더라도 그림이 다르잖아요. 맨날 봤었던 정치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사건들, 집단의 갈등들, 그 속에서의 혼란기. 야, 그때 만약에 내가 노동자였으면 일자를 한 번에 잃어버리는 거고, 내가 만약에 그때 해외에서 생존해서 돌아왔으면 왔더니 더 엉망이고, 이런 거죠. 자, 두 번째 이야기. 식민지 이후에 해방이 된 다음에 여성들은 어땠을까? 자, 패전을 계기로 조선에 있었던 요정, 유곽 대몰락을 합니다. 왜냐? 미군이 치안 확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소위 말하는 유흥업 종사 일본인들과 일본 유흥 여성들을 다 보내버렸어요. 여기서 먼저 일본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참 일본인들의 이 시기에 성인지 감수성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당연히 일본 정부는 어떻게 해서라도 딜을 잘해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상황에 이런 생각하는 게 너무 신기해. 야마토 나데시코라고 해서 요조 숙녀를 지키는 어떤 그런 전략을 짭니다. 이 방식 중에 하나가 점령군을 위한 매우 특별한 위안소, Special and Exclusive Comfort Facilities 라고 아예. 그래서 실제로 전국 경찰서에 지시를 해요. 그래서 1945년 8월 23일 날 나라 망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 그때 도쿄에 접객업, 그러니까 유흥업소 대표자 22명이 모여서 특수위안시설협회 RAA를 조직하고요. 그래서 8월 27일 날 도쿄 시나가구에 고마치엔이란 제1호 점령군 전용 특수위안소를 만들어요. 메가도가 귀국하기 3일 전. 이용료 단돈 1달러. 이건 정말 끔찍한 생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이게 너무 야만적인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야마토 나데시코는 가진 거 있는 사람들이 지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스페셜 앤드 익스클루시브한 컴포트 파실리티에는 누가 있겠어? 일본 내 하층 여성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배층들 입장, 그러니까 기업인들, 국회의원들, 중산층 좀 사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 마누라랑 지 딸 겁탈 안 당하려고 하층 여성들 내모는 시스템 만든 거예요. 정말 야만적이죠. 그래서 이게 반발이 너무 심했어요. 46년 1월 21일이 되면 이 제도를 없애요. 없애는데 그럼 완전히 없애냐? 그게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아카센 프로젝트라는 게 시작이 돼요. 아카센 프로젝트가 뭐냐면 적선이에요. 적선. 우리나라 말로 적선이 뭐냐면 붉은 라인이에요. 46년 1월 21일 날 공창제를 폐지하고 나니까 자기네들이 여성을 지키기 위해서 적선, 아카센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성매매 허용 특별구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불법인데 불법이라고 해놓고 구역을 만들어 놓고 경찰이 감시한다고 하면서 묵인해 주는. 근데 당시 우리나라는 미군정 법령 제70호 부녀자 매매 혹은 그 매매 계약의 금지에 따라서 절대 금지였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쉽지 않아요. 나라 경제가 나락으로 빠져 있는 상태고 전후에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부지기수한 여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 신문 기사를 하나 보면 갈 길 없는 유곽의 창부들과 전제동포 부녀자들은 갱생의 길을 찾을 길이 없어 또다시 어두운 윤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해방 이후 일대의 통한스러운 역사이다. 너무 속상하죠. 속상하죠.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전제는 전제민이라고 해서 귀환했던 사람들을 전제민이라고 불렀었어요. 근데 이 민중들이 지금 보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 돌아왔는데 사회는 혼란스러워 여성으로서 너무나 비참한 어떤 성매매 일에 말려들어 이런 상황에서 참나 진짜 다시 조선으로의 재미인데 배구자 스캔들이라는 게 있었대요. 당대 최고의 무용가이자 연예인으로 불렸었던 배구자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배구자는 배정자의 조카예요. 우리가 배구자도 모르는데 지금 또 배정자가 나왔어. 배정자는 사실은 일제강점기 때 유명했어요. 왜냐? 한국의 마타하리라고 불리면서 이토 히로부미의 수양딸로도 불렸고 이토 히로부미의 내연녀라고도 불렀어요. 근데 배구자가 이토와 배정자의 딸이다 이런 루머까지 돌 정도였었어요. 배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배구자 악극단을 또 창단하면서 동양극장과 국제문화사를 경영하는 등 쉽게 말하면 1945년 초반기 때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꽉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배구자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자신이 메이지 천황의 11번째 딸이자 명성황후의 손녀라고 주장을 해요. 지금 어떻게 해서 애가 나온 거야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근데 여튼간에 세 번째 남편이었었던 김계조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김계조는 친일 광산업자예요. 근데 둘이서 댄스홀을 열었네? 조선의 부녀자들과 무의를 미군 접대부로 이용을 하려고 했고 남편이었었던 김계조는 거기를 기밀 장소로 이용하면서 주로 친일파들을 규합해서 친일파 정치인들을 암살하고 초대 정부를 친일 정부로 만들려고 시도하다가 걸려요. 근데 이게 이제 수사가 깊게 들어가지 못하면서 흐지부지해져 버리고 말아서 자세한 전모를 볼 수는 없지만 여튼 이런 스캔들도 있었어요. 장택상 얘기가 나와요. 1947년 2월 21일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통행 금지 시간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때 명월관이라는 데서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을 누가 죽도록 팼어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서 경찰이 가서 진압하러 갔죠. 일단 첫째 불법 행위예요. 왜냐면 영업시간 건너서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여기서 더 문제가 됐던 뭐냐? 이 명월관이라는 데서 이 소위 말하는 어덜트 비디오 있죠? 포르노를 틀어준 거예요. 근데 경찰이 갔는데 현장에서 당시 수도경찰청장이 장택상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웃기잖아. 얼마나 황당합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실제로 때렸던 사람은 박충식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박충식이라는 인간이 보경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경찰 기부금을 모으고 있었어요. 깡패처럼 위세 부리면서 삥 뜯는 거예요. 이 알려진 거 이 사건 때문에 조병옥 같은 경우는 경무부장 입장에서 경찰 단체도 아닌데 무슨 보경회냐 하면서 경찰 못 쓰게 해요. 보경회가 보강회로 바뀌는데 이제 안재홍 민정장관이 열받은 거죠. 보경회라는 단체를 해체를 명령 내려요. 근데 이제 조병옥은 단체는 해산시켰지만 돈 자체는 몰수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장택상이라는 수도경찰청장이 어디 근본 없는 애들하고 술 마시면서 이상한 거 보면서 이상한 단체를 후원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장택상은 좀 경제적으로 힘든데 뭔가 해보고 싶어서 저런가 보다. 이 사람이 장택상이 경북 칠곡 일대의 대지주의 아들이에요. 파텍 필립이라는 그 당시 유명한 시계를 차고 다녔대요. 이 당시 빅토리아 여왕, 록펠러, 차이코프스키 당시 세계적인 명사들 그거를 장택상이 차고 다녔다는 거야. 그 무슨 얘기냐? 공적 권력과 사적 권력을 결합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던 거죠. 책을 읽다 보면 민중의 삶과 지배층의 삶이 너무 다른 거죠. 이 책의 최고의 장점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역사는 이야기거든요. 이야기를 통해서 구조를 가늠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지금 되게 답답한 시대잖아요. 그리고 답답을 넘어서서 공포스러운 시대고 하지만 결국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한 사회가 어떤 상상력을 갖느냐 그리고 그것이 과거와 같이 어떤 훌륭한 정책 한 명으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작은 단위가 될 필요가 있겠죠. 그 작은 단위가 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서 오늘은 제가 이 책을 추천했습니다. 함께 읽고 고민합시다.